와, 우리가 경제 브런치라는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브런치를 먹게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많이 차려져 있어요. 아, 굉장히 언행일치 프로그램이네요. 이름대로 그대로 지금 음식을 차려주신 것 같은데. 네, 연구원님이 이게 어때요? 그 음식들이 있으니까 저도 편하게 좀 얘기하면서 네. 수다 떨듯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배고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배가 많이 고파요. 건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장까지 차려져 있으면. 그러면 타이러 씨가 한번 해주세요, 그 건배사를. 제가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그러면 타이러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 김동혁 연구원님이 한번 해주시죠. 저요? 그냥 뭐 경제 브런치를 위하여 그렇게 좋아요, 할까요? 좋아요. 네, 경제 브런치를 위하여. 위하여.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주스도 마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뭔가 힌트겠죠. 이게 오늘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닐까요? 근데 오리도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이건 미트볼이면 돼지고기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채소도 있는데 뭔가 무슨 상관이죠, 이게 경제랑? 음식업? 음식업인가요? 요식업. 요식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요식업보다는 아마도 이걸 생산하는 농업이나 축산과 관련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주제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 함께해요. 함께해요. 제가 준비한 경제 에피타이저는 농업 테크입니다. 농업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네. 기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한간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차요? 그럼 5차는 뭐였어요? 5차는 뭐였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광업 등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제조업이죠. 1차 산업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판매하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 3차 산업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죠. 네.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얹어서 누군가에게 편익을 높여주는 산업이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불리는 이유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 셋을 곱하면 몇이죠? 이건 놀랍게도 6이 곱해도 6이고 더해도 6입니다. 역시 내 생명이시네요. 네. 그래서 6차 산업은 이 세 가지의 산업이 모두 융합되어서 아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농업으로 인한 이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제조의 부가가치가 더해지고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IT,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같은 것도 결합이 되어서 아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중엔 농업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업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업을 잘 아시는 분을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럼요. 네, 김상철 박사님 나와주세요. 농작물을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예, 뭘 여기 하나를- 전국에 있는 스마트팜 농장에서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재배한 농산물들입니다.
굉장히 막 다양한 농작물이 이미 재배가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농작물이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팜에서 안전하게 생산돼서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이렇게 제공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인 디쉬를 한번 즐겨볼까요? 네. 그 김상철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정보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직접 일을 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또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 고등학교 때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어떤 농사요? 이게 약간 고등학교가 농업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직접 막 부추 같은 거를 밭에 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목장 나가서 뭐 젖짜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앞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이게 뉴스에서도 점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도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기술도 도입되면서 막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요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농업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타일러 씨가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농업과는 사실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구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사과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들이 농업에 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한테 앞으로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도 기후변화와 앞으로 다가오는 농업의 위기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렇게 농업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스마트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제 농업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스마트팜은 어떤 방식으로 뭐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IoT 기술들, 또 클라우드 기술들, 빅데이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또 인공지능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에 접목이 돼서 농사 짓는 재배 환경, 동물을 키우는 사육 환경들을 센서로 이렇게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 계측된 데이터들을 인터넷에 연결하게 되면은 농민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가 없이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농사 환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제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해줌으로 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더 품질도 좋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술이네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좋아지는 점, 장점 아니면 뭐 이런 성과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농사를 짓는데 과거에 이제 그 농민들은 대부분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 위주의 농사 지식이나 또는 기술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이죠. 그리고 그 농사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센서나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로서 이렇게 만들게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똑같은 농사 환경을 다시 재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과학화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이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농장 상태를 볼 수도 있고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계속 이렇게 뭐 농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농작물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막 눈에 띄고 그래서 그냥 쉬어간다는 의미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뭐 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맞추면 뭐 상품 있어요?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근데 준비한 거. 매력적이진 않네요, 상품 이렇게. 근데 뭐 이게 처음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가? 뭐 토마토. 쉽네요. 쉽잖아요, 피망. 예, 버섯. 제가 이게 왜 피망이에요? 노란데 피망이
노란 게 있어요? 피망은 파란 색깔의 이제 단고추를 피망이라고 하고, 색깔이 있는 고추들은 단고추들은 우리가 이제 파프리카로 부르거나 착색 단고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착색 단고추요? 네. 이게 색이 있는. 단맛이 나는 고추인데도 여러 가지 색깔을 들여서 재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착색 단고추라고 부르고 있죠. 아, 단 게 달다는 뜻이군요. 저는 짧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전 피망이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이 타일러 씨도 보지만 말고 한번 맞춰봐요. 이게 뭐 이게 그냥 뭐예요, 이거? 버섯, 송이, 예. 송이 버섯? 생선 버섯 중에서도 이제 새송이 버섯이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하죠? 새송이 버섯. 새송이 버섯. 예. 새송이 버섯.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애호박. 안 네, 해. 맞아요. 안 해. 아유,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네. 너무 돈이 없고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애호박하고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전부터 먹었어요. 거의 2주 동안. 그래서 눈물 잘 젖은 기억나네요. 호박전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 과일과 채소가 지금 다 스마트팜에서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예. 그럼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만큼 이미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스마트팜 시장은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농자재 시장이 한 1%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사실 2014년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기술 개발과 이제 보급 확산을 역점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런 스마트팜 온실 같은 경우는 한 60헥타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까지 이제 2017년까지 4,000헥타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제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실제 현장도 많이 방문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은 그런 곳이 있었나요? 야, 여기 진짜 좋더라 이러는데요. 네. 예, 사실 스마트팜 기술들은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온 분들이나 또는 그 농사의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도 유익한 그런 시스템이지만은 새롭게 기농을 하거나 또는 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젊은 이제 창업농들에게 더 유용하고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홍천의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기농한 지 한 4년 정도가 됐는데 이런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보다가 생산성이 한 40% 정도 이상 이렇게 향상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버섯을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도 버섯은 사실 이런 그 품질이나 또 생산성이 온도나 습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꼭 사람이 이렇게 그 재배하는 농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다시 조절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재배하는 환경을 갖다가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필요할 때마다 즉시 생육 환경들을 조절해주고 온습도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다 보니까 생산성도 훨씬 높아지고 품질도 좋은 그런 버섯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약 500kg 정도의 이런 500kg이요? 그렇죠. 엄청난 양이네요. 네, 500kg 정도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버섯이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랐어요. 그러네요. 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듣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동영 연구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이 스마트팜에 뛰어들어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 개발의 추이는 대동소이합니다. 농업기술에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을 붙여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마다 제약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점들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가깝게는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일본의 농업 인구는 220만을 넘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해낸 방법은 식물 공장을 만든 거죠. 수직형의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폐쇄된 공간 속에 식물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어떤 농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일본이 앞서 있는 그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 농업을 준비하려고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는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 25%가량이 해수면 아래에 놓여 있어서 염분이 많고 그리고 일조량이 적어서 매우 기온이 낮은 그러한 농업에 불리한 특성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네덜란드가 미국의 다음으로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이라는 점입니다. 진짜요? 그렇게 네. 많이요? 네, 그 조그만 나라가 너무 중국보다도 훨씬 많이요? 어머, 어떻게 많은,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이렇게 농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마트팜 기술들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공장에 가보면 대규모 온실단지가 있는데 밖에서 보면 농장이라기보다는 거의 공장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농부들의 농사 방식입니다. 낫을 들고 밀짚 모자를 쓰고 밭에 가 있어야 될 농부들이 PC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농작물의 성장 그리고 환경 최적화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농사를 대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농작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타이러 씨가 미국인이시니까 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미국은 어떤가요? 유행하는 게 많아요. 창문 농장도 있어요. 창문, 그러니까 큰 창이 있으면 수경 재배로 위에서 아래로 막 물이 흐르고 거기다가 막 상추나 토마토 같은 거를 사람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우는 것도 있고 그거를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거의 공장처럼 돼 있는데 수직적으로 되게 책장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는 거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식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의 수직 농장이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수직 농장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1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게 생산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네. 지금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으면 좁은 땅에서도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이 넓지 않은 나라는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해외도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직접 방문하신 스마트팜이나 그런 거 어떤 게 있었나요? 어디 가보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 아까 타일러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플레이트 팜스 이 농장에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운영되는 그런 모습들도 봤는데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베드라고 그러는데 재배단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보통 한 40-50c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해서 10단 정도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 조명과 또 인공 양분들을 이용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약 80배 정도 이렇게 많은 그런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식물 공장 기술들이 현재는 경제성이 조금은 이제 낮은 단계지만 기술 발전이 더 이루어진다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어떤 그 앞으로 인류의 먹거리를 이렇게 해결할 어떤 핵심적인 기술로서 이렇게 부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으면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식물 백화점처럼 실내를 다 농작물로 실내에 막 몇 단씩 쌓아가지고 거기에 쇼핑하러 가서 바로 뜯어가지고 사오고 식물 백화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일본 도쿄에 어떤 약간 회사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그런 약간 이제 버티컬 파밍 하는 기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에 이제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그냥 따와가지고 결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길 것 같아요. 토마토나 포도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뭐 채소 이런 거잖아요. 전 항상 맛있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기술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열매다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 안에 막 그 전체적인 과정이 다 보여요. 거죠. 얘가 이 센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을 먹었구나 막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기술들이 생겨나면서 스마트팜도 생기고 하니까 진짜 궁금한 게 농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진짜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의 경제 수준도 달라질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스마트팜을 전국으로 보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될 텐데 기술 개발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1세대 기술을 통해서는 현재 농촌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해소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세대 기술들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농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농장 환경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설정을 하거나 제어를 통해서 농사 환경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편리한 도구를 주더라도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걸 설정하거나 농사 환경을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완전 까막눈인 거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농사 환경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2세대 모델에서는 과거에 그런 그 농민들이 어려워했던 또는 ICT 기계를 쓸 때 어려워했던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직접 제어를 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처음 농사를 짓는 농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그런 기농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처음에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창농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의 농업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농업이 외국 농업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사실 농사 여건도 이렇게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 집약적이고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ICT 기술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스마트 농업들은 현재 아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은 2세대나 3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어떤 스마트팜 프렌트 모델로서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어떤 농업에서의 어떤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세계 농업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농업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생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 스마트팜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로봇이 와서 뭐 생산을 하니까 여기도 혁신이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또 다른 혁신이 있을 것 같아요. 김통영 연구원님 혹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아무리 쥐어짜고 쥐어짜도 계속해서 혁신으로 얘기할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처방 농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술들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인공지능 스스로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누구의 판단을 듣지 않고 실시간으로 바로 처방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것이 농업에서 큰 의미를 갖는 건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와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만 발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던 그 경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네. 알파고는 어떻게 해서 바둑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인간이 놓은 기보를 학습해서 이제 바둑이라는 게 뭔지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알파고 회사가 바둑을 선정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기존의 데이터가 동일한 형식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업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농업 데이터들이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계속되는 혁신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것도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좋은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걸 입력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어떤 인공지능의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 좋은 이런 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또 데이터의 규격들, 전송하는 데 대한 표준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규격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어야 이런 이제 빅데이터로서의 좋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네, 오늘은 미래 농업의 희망, 스마트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상철 박사님께서 스마트팜이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디시를 먹었으니까는 활용 정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후식의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스마트팜 관련 경제 지식 중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만든 후식 함께 보시죠.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 미래 농업의 희망 스마트팜. 스마트팜이란 작물의 생육 정보, 환경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미래형 농장입니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온도, 습도, 에너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등 농업 전 분야에 적용됩니다. 제초용 로봇, 시비용 로봇, 방제용 로봇, 수확용 로봇 등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주행을 하는 효율적인 기계와 로봇이 농부로 활약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확산과 미래농업의 혁신을 기대해봅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진짜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시간이 훌쩍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떤 주제가 이 경제 브런치의 재료로 올라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박사님 어떠셨나요? 저도 스마트팜 개발을 하는 전문가로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보다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저희한테서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새로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동영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계속해서 경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존하는 경제 방송 중에 가장 쉬운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신뢰가 가고 그러네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말씀이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경제 브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